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세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SM의 주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SM의 주가, 또 최근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카카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조우진 대표님. 예,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2월에 물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한 12월부터 그 SM의 경영권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가 이제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하이브가 뛰어들면서 이수만 창업자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승패가 결정났다라고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이브가 그 공개 매수를 갖다가 선언을 하면서 주당 12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가로 치면 한 20% 이상 이제 그 프리미엄을 줬는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가져갔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당시 주가가 이제 변동을 보면서 혹시 이제 그 SM의 주가가 변동을 보면서 그 다른 데서 주가를 갖다가 조작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고, 이거를 이제 금감원이 들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 산하에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기구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사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특사경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의혹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2월 24, 2월 16일에 걸쳐가지고 그 공시되지 않았던 원아시아 펀드라는 곳에서 한 2,4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가 12만 원으로 공개 매수 청구를 단가를 제시했는데 12만 원을 갖다가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날은 16만 원까지 하이브 SM의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아시아 펀드라는 곳에서 카카오에서 요청을 받아서 SM의 그 지분을 매입을 했다면 카카오랑 같은 우군이기 때문에 같은 우군일 때는 이제 공시를 묶어서 해야 됩니다. 비록 회사가 별개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는 이 어느 한쪽에 붙어서 이제 어느 한쪽에 그 지지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입을 했으면은 그 별도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5%를 위반이라는 것이 공시 위반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이 과정에서 주가가 12만 원대에서 16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건 주가가 이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를 갖다 조작했다.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특사경에서 배재현 대표를 비롯해서 임원 3명을 갖다가 이제 그 기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영장은 이번 사안 말고 이미 영장이 발부됐었죠. 최종적 영장은 배재현 대표의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좀 전에 나왔지만 김범수 의장을 갖다가 이제 피의자로 소환을 했고, 또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냐면 피의자 소환을 했는데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포토라인에 세웠다는 것은 죄질이 나쁘거나 범죄 혐의 사실이 확신이 있을 때 포토라인에 세우는데,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김범수 의장도 사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금감원의 특사경이 이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넘겼는데 다 살펴봤겠죠. 살펴보고 나서 이제 어제 이제 배재현 대표를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다는 것은 나쁜 죄가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 파장이 좀 심해집니다. 어떻게 심해지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양벌 규정을 갖다 적용을 해서 그 카카오도 배재현 대표뿐만 아니라 배재현 대표가 속한 카카오도 이제 그 기소를 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 판정이 나면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데, 최대주주가 이제 이런 경제 사범으로 이제 그 입증이 되면은 카카오의 지분 최대주주의 지위가 박탈당하고, 그래서 10%까지만 갖고 되고 나머지 17%를 카카오가 이제 토해내야 되는 연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카카오뱅크는 누가 경영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가 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M 주주들이야 그 주가가 올랐으니까 쾌재를 불렀을 거고, 문제는 이제 카카오 주주들인데, 지금 최근 이 배재현 대표 기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주가 조작 여부는 이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테고, 문제는 요거 대량 매수하고 나서 왜 당국에 보고를 안 했을까? 요거는 지금 조금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긴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주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바로 보고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시험 보겠습니다. 우리 정호진 기자가 지금 준비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제품 가격도 반등을 막 했죠.
있죠. 하고 있죠. 지금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로 전환을 했다는 소식 어제도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어닝 쇼크,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실적을 발표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성적표가 사실 엉망입니다. 제가 ISC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파두의 실적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분기 ISC 그리고 파두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는 2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1% 되는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도 이 같은 어닝 쇼크에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곧장 급락세를 보인 건데요. ISC와 한미반도체 각각 두 자릿수대 하락률 보이면서 전거래일 거래를 마쳤고요. 또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사실 파두입니다. 저희 한국경제TV에서도 많이 다뤘을 수 있는데 저희 매출이 단 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거래일 소폭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파두의 주가 거의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시선을 끌었던 파두, 이 기업 가치 1조 5천억 원으로 상장한 파두의 3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대폭 밑돌면서 3억 원에 그친 거죠. 2분기 매출도 뭐 5,900만 원이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사기 상장이라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5,900만 원이면 너무 적긴 하네요. 네, 이 금감원에선 상장 당시 실적을 부풀린 게 아닌지 좀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금감원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이 파두를 비롯해서 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상장 심사에 제대로 이 실적 추정치를 제출한 것이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조 5천억 원의 몸값의 파두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매출 가이던스로 연 1,200억 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아까 이해스 앵커가 말한 것처럼 이 5,900만 원이었어요. 2분기 매출이.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매출이 지금 180억 원인데 4분기에만 1,000억 원을 더 해야 이 가이던스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파두 측은 이 고객사들이 부품 수급을 중단을 했고 또 이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조금 숨기거나 허위로 공시했다. 이 경우에는 상장 폐지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상당히 지금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ISC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 손실이 났는데 이게 일회성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4분기부터는 이 비메모리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매출이 개선되고 있고 또 고부가 가치 매출 제품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또 이 신규 고객사들이 증가하면서 이 4분기부터는 매출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오히려 증권가에선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다들 긍정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증권 그리고 BNK투자증권은 이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달 공시했던 이 SK하이닉스와의 본더 계약에 조금 더 집중한 모습인데요. 특히 메리츠증권에서는 이 낙관적인 장이었으면 무시됐을 만한 지난 실적이 파두의 아픈 기억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픈 기억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낸 메리츠증권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 계속 반등의 지속성을 한번 이어가 보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퍼진 폐렴의 우려도 확산,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와중에 중국에서 퍼진 폐렴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중국에서 나오는 폐렴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왔나라고 일단 겁을 되게 먹게 됩니다. 좀처럼 최근에 이제 독감의 이제 확산세가 이제 꺾이지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시작된 이른바 일명 마이크로플라스마라는 폐렴이 국내에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제조를 하고 있거나 뭐 치료제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플라스마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보다는 소아한테 주로 생기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는 감기랑 정말 똑같은 증세를 보입니다. 근데 열이 안 떨어지고요. 고열과 기침, 우리 가래가 한 3, 4주 정도 이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뒤늦게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폐렴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항상 듣게 되는 질병입니다. 어제 좀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보니까 이제 한국 파마가 15% 정도 올랐는데 이거래일 연속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팜덴사이언스나 동구바이오제약이나 뭐 메가이스에스 아니면 한올바이오파마, 위더스제약 같은 항생제나 아니면 이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관련 전문 의약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항생제 관련주와 호흡기 치료제 두 개로 좀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생제 관련주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뭐 두 개를 굳이 퍼센티지를 나누자면 70대 30으로 나누고 싶은데 약 한 4년 전쯤에 2020년도 1월 달쯤에 저희 첫째 딸이 사실 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입원만 2주 정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살이었는데요?
이제 한 4년 전이니까 이제 지금 7살이니까 한 3살 정도 아, 되었죠. 굉장히 어렸군요. 네, 그래서 완전 아기 때 걸렸었는데 당시 입원했을 때 이제 그때 저희 기억이 명확하게 나는 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보는데 그때 우한에서 무슨 폐렴이 나온다라는 기사가 참 우한폐렴. 네, 나왔던 시기가 예, 그때여가지고 코비드, 예. 네, 그래서 예, 이게 코로나였죠. 코로나가 아니었나라는 데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고 이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는데도 일주일 좀 넘게 걸렸던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대학병원인데도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명이 바로 안 나왔었는데 당시 호흡기 치료했었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도 같이 맞았었는데 호흡기 치료는 그냥 계속 하는데 사실 제가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 별로 안 듣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근데 결국은 항생제를 점점 올려가면서 어른들이 쓰는 거 쓰면서 이제 병을 낫고 이제 퇴원한 경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 걸렸을 때 아이들이 정말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스크를 저희 아이들도 다시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건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실제 경험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찬바람이 불면서 중국발 지금 폐렴 다시 유행하는지 그래서 이게 관련 종목들의 등락이 계절성인지 아니면 뭐 새로운 테마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질병 관련 테마나 정치 관련 테마 별로 안 좋아하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병 관련 테마들은 긴 호흡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게 마이크로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처럼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약 한 4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병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이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심각한 병이니까 조심하자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이미 있었으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질병과 해당 기업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좀 파악하고 하시라는 말씀에 제가 이제 오히려 항생제 쪽에 좀 더 점수를 줬고요. 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발 폐렴 확산으로 출렁이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까지 체크해 보시죠.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미 반도체인데요. AI 서버 수요가 고성장 중이고 내년부터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며 BNK 투자증권은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SFA 반도체인데요.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FA 반도체는 3분기보다 예상보다 영업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면서 BNK 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홀드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5,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4분기 아티스트의 컴백이 부재한다며 실적 부진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93,000원으로 내려잡았고요. 마지막으로 TLB는 D램과 SSD 모듈 매출 감소로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29,000원으로 내려잡았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의 목표가는 상향 조정된 반면 SFA 반도체의 목표가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가장 빠른 리포트 체크해봤고요. 조호진 대표님께 공시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국민연금이 이수페타시스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에 그 공시를 하면서 지분율을 보면 9.99%에서 10.06%로 넘겼는데 우리나라는 공시 규정이 이제 5%, 10%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사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변할 때만 공시를 합니다. 근데 10%가 넘을 때는 무조건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 또 하나 10%가 넘을 때는 내가 매수와 매도 단가를 갖다가 공시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0%를 넘기기 싫어할 정도로 많은 규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뭐 올바르지는 않지만 어쨌건 이거는 국민연금이 매년 정권이 바뀌면서 생긴 후유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국민연금 현행 그런 어떤 구조 안에서도 그 이수페타시스의 10% 칩을 넘겼다는 거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그만큼 이제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5월달 이후로 조금 내려갔다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지분을 국민연금이 이제 늘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뭔데 그렇게 국민연금이 이렇게 그 총애를 받고 있냐 살펴본다면 이수페타시스는 MLB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보드입니다. 그 MLB 그 야구의 MLB는 당연히 아니고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기판을 갖다 10층, 보통 이제 그 고층 기판이고 18층은 이제 초고층 기판이라는데 이런 기판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한 곳, 대만의 한 곳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3위 기업이긴 하지만은 사실 2위 기업과의 격차가 많지 않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만 기업에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페타시스가 생산한 MLB 장비를 갖다가 미국에서 반입한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언제나 그 미중 분쟁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3위에서 2위로 이제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를 국민연금이 이미 9%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를 넘어서면서까지 추가로 지분 투자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페타시스는 좀 전에 자막에 나오긴 했지만 AI 서버, 그 다음에 통신용 장비에도 다 필요한 장비여서 사실은 반도체랑 관련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은 어느 나라 기업이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매출과 업황과 무관하게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종목들입니다. 그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어느 정도는 계속 이제 그 매출과 업황이 부정됐다 볼 수 있는데 다만 3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이미 증권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제 고사양의 고부가치 제품을 갖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장을 증설해야 되고 공장을 증설하면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은 사실 이제 증설을 해서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넣었어도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시간 차이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사실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이라고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미반도체에서 생긴 착시 현상과 비슷한데요. 한미반도체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TC본드라고 하는 그 AI 반도체에 필요한 TC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갖다가 증설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 실적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간극을 갖다가 동시에 있듯이 이번에 이스페타시스도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런 걸 감안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뭐 카카오 관련해서 이제 발언하신 거 약간 찝찝한 게 있다면서요. 예, 네, 바로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기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쭉 이제 금감원과 특사경과 검찰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카카오 입장도 동시에 말씀드린 것이 맞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갖다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원아시아 펀드가 2,400억 들어서 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갖다 무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카카오 입장에서 우리는 원아시아 펀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카카오 입장인데 그러나 증권가나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아시아 펀드가 2021년에 카카오 V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골프존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아시아 펀드 카카오 VX가 무려 1,000억을 갖다 넣었어요. 유상증자로. 그 공시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증권가와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은 우리는 원아시아 펀드랑 무관하다는 것이 카카오 입장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발언으로 우리 법적 분쟁을 피하시게 됐고요. 예. 우리 통찰력 있는 우리 조 대표님 지금 객관적으로 또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MSCI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죠. 이거 반기 리뷰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살짝 다루긴 했습니다만 우리 정호진 기자가 관련 내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정 기자 어떤 기업들이 새로 편입되거나 편출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MSCI 반기 리뷰 결과는 지금 중앙유럽표준시를 기준으로 오후 11시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7시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예상되는 편입 후보로 금양 그리고 포스코DX, SK텔레콤 이런 기업들 뽑고 있고요. 반대로 편출될 후보로는 롯데에너지머터리얼즈,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이런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이 한정된 기간 동안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요. 시가총액 그리고 유동시가총액, 외국인 지분율 이런 기준들에 어느 정도 도달해야 합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은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공식이거든요. 자, 그럼 수급에 미치는 효과는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 MSCI 지수가 미국 펀드의 95% 가까이가 추종하는 이 상당히 영향력이 막대한 이 지수이긴 합니다. 증권사마다 물론 추정 당일의 종가라든지 기준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상되는 수요는 차이는 조금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양은 약 1,000억에서 2,000억 원 사이, 포스코DX, SK텔레콤 역시 이 정도 금액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이렇고요. 반면 이번 리뷰에서 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롯데에너지머터리얼즈,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이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300억에서 많게는 500억 원까지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공모회도 때문에 좀 물 건너간 것 같기도 한데 그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MSCI 이 지수 편입이냐 편출이냐 이거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오히려 편입 이후에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뭔 얘기죠?
맞습니다. 사실 이혜수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MSCI 지수 편입이 뭐 주가 영향에 긍정적이다 이런 공식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5월에 편입된 기업들 많이 올랐는데요. 반대로 에코프로,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8월에 편입된 기업들은 오히려 지수 편입 이후에 한 달 동안 저만큼 내렸습니다. 24%까지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이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반영이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삼성증권에서는 이 포스코 DX 그리고 금양에 대해서 너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 뉴스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 DX, 금양의 주가는 각각 연초 대비해서 820%, 325% 급등했거든요. 각각 9배, 4배 넘게 주가가 뛴 겁니다. 그런데 반면 또 유진투자증권에선 사실 주가가 많이 뛴 거는 상관이 없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금양은 지난해 이후에 실적 흐름이 부진하다 이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 점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주 소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통신주를 놓고 증권사들이 담아야 한다. 아니다, 비중 줄여야 한다 이렇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김선영 대표님, 긍정적인 뷰를 제시한 쪽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두 개 증권사가 한꺼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뷰를 제시한 증권사는 NH증권입니다. 불안한 주식시장과 경기 회복 지연 그리고 이제 이런 가능성을 감안하면은 통신주의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했고요. 오늘 얘기한 게 5G 서비스가 성숙하게 접어들면서 6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익 회수기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5G 서비스 불편하게 저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서울 도심에 있는데 5G가 잘 안 잡히는 건 저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NH는 어쨌든 긍정적인 뷰를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뷰가 있긴 하지만 일단 NH 긍정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NH 쪽에 한번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사 비중 축소를 제시한 증권사 어떤 근거를 내놨습니까? 네, 이와는 반대로 하나증권이 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 증권사들 보니까 갑자기 비중 축소랑 매도 의견 많이 내네요. 굉장히 좀 뭔가 새롭습니다. 5G 가입자의 순증 폭이 반토막 났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은 더 이상 이제 감추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영업 비용이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올해 대비해서 2% 감소한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시했고요. MH 같은 경우는 이제 KT를 토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을 토픽으로 삼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뭐 내년부터 저가 요금제 시행하겠다라는 소리도 있고 AI 관련주도 통신주로 묶이니까 한번 주가의 상승 탄력도 한번 기대해 봄직한 포인트가 있으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작년부터 이어진 조정이 좀 깊습니다. 근데 전 중급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중급 이상의 조정 이후에는 항상 결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주도주가 항상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장기 사이트 유지하시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진 대표님도 오늘 장 전략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공매도가 됐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제 좀 주목받은 종목이 호텔신라인데 호텔신라 공매도 비중이 높았습니다. 근데 호텔신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어닝 쇼크였습니다. 근데 어닝 쇼크가 이유가 있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뭐냐면은 그 면세점 관련해서 장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닝 쇼크였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유커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텔신라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조진 대표님께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국민연금이 이스페타시스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뭐 한미반도체부터 해가지고 ISC, 파두가 이렇게 실적 쇼크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되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신지 반도체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파두는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두는 처음부터 IPO를 할 때부터 진짜 금감원에서 상장 주관사가 왜 그런 식으로 리포트를 내고 가격을 매겼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 ISC나 한미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새로운 이제 제품을 내려면 공장을 증설해야 되니까 그 증설하기 전에 매출은 아직 찍히지 않아요. 레깅 효과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왜 저는 어제 한미반도체 12% 떨어졌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ISC도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금요일 날 장에 보면 미국 반도체 부품업체들이 52주 신고가에 거의 근접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따로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파두를 제외하고 한미 반도체나 ISC, 이슈페타시스 같은 AI 고사양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죠. 그렇죠. 예. 네, 삼성전자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는 그 어저께 사실은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냐면 그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를 제공한 곳이 제가 잘 못 들어본 곳입니다. 이게 중요한 기사를. 그래서 약간 신뢰가 좀 덜 가긴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검증이 된다면 삼성전자에서 긍정적으로 7만 원을 갖다가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님은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디램이냐 파운드리냐 한 것 같은데 파운드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업력 30년이 넘은 TSMC의 거의 수요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진행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디램 같은 경우는 저점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반도체는 항상 주가가 6개월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날 좀 크게 흔들렸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고사양 관련 종목들의 상승 지속성을 예단해 주신 만큼 파두는 논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추이 오늘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